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한 사건으로 인해 고향에 내려와 아들과 지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은 삼가하도록 할게요. 제 사연이 워낙 충격적이라 아직은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사연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건에 가까운 이야기이니까요. 그만큼 저에게도 꺼내기가 힘든 이야기인데요. 계속 용기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익명을 빌려 입을 떼어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말하려고 하니 참 어색하네요. 그냥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심각한 장애는 아니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드러나는 저의 장애 탓에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쉽게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 저는 사람을 쉽게 못 믿게 되었고 결국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몸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충분히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저를 동정하며 제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불편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마음 터놓을 친구 한 명 사귀기 어려웠던 저는 당연히 결혼도 못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탓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려나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부터 세상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장애가 있던 저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과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봐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몸이 불편한 건 알았지만 연민을 가지지 않고 저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대해주었죠. 그런 남편에게 저는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희는 연애 끝에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하며 남편과 아기자기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대단한 돈을 벌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생활하는데 모자랄 정도는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크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저희가 먹고 살 정도라면 더 바라는 게 없어 그 삶이 만족스러웠죠. 나름 워라밸도 지키며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덧 아이까지 찾아오게 되며 저희들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같이 찾아오는 건지 때마침 늘어난 경쟁업체 탓에 안정적이던 남편의 사업은 위태로워졌습니다. 남편은 같은 업계 업체들과 경쟁보다는 상생을 하고 다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건지 다른 경쟁업체들에서 공격적인 경쟁을 걸어오기 시작했죠. 경쟁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 저희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하려 안달이었고 절대로 마진이 나올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하며 이른바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정직한 제품으로 정직한 가격을 유지하던 남편은 저가의 저품질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에게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고 애초부터 자본금이 많지 않았던 남편의 사업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몸을 쓰는 일을 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너무 무리한 탓인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안 좋아지며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사업 실패로 빚까지 생긴 와중에 돈벌이가 없다 보니 집안 형편은 너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남편을 집에 두고 제가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기로 했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고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시 임신 중이었던 탓에 저도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한들 임산부에게 일을 시켜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궁주에 몰린 저희 부부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저희 형님이었죠. 형님은 부잣집 막내딸로 친정집안의 도움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저희 사정을 듣게 된 형님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동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며? 그럼 진작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임신한 몸으로 일까지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도 저희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도움만 받겠어요. 저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그랬죠. 내가 못 도와줄 형편도 아닌데 왜 고집을 피워? 그러고 보면 동서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사람이 참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도움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인 거지.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 설마 가족끼리 못 도와주겠어? 내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동서나 상우나 얼마나 고생 심했겠어. 나는 동서 생각하면 늘 짠해. 저희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던 형님은 당장 급한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주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녀야 해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 불가능했던 저희 남편에게 편의를 봐주셔서 형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주셨어요. 상우 지금 저 몸으로 어딜 가겠어. 그렇다고 만삭인 동서가 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사정 봐서 상우한테 우리 회사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생활비로 챙겨주고 싶은데 조건도 없이 그냥 돈만 주면 동서나 상우나 괜히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나와서 일하고 마음 편히 돈 받아가. 정말 감사해요, 형님.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몸 상태가 엉망이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폐가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나도 우리 서방님 고생시킬 마음 없어. 내가 대표인데 내가 설마 그 정도 편의도 못 봐줄까봐? 힘든 일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자리만 지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출근하라고 그래. 그 정도면 동서도 마음 놓겠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던데 형님이 저희를 위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형님의 그런 호의가 믿어지지 않아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부부와 형님이 그동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곱게 자랐던 형님께서는 주변 눈치를 볼 줄 모르는 성격이셨어요. 부잣집 막내딸로 살았으니 평생 남의 눈치 볼 일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늘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편이라 가끔은 아주버님도 그런 형님을 버거워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 시부모님 앞이라고 몸을 숙일 리가 없었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간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의 태도 문제로 시댁 분위기가 엉망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가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께 대들었고 시부모님은 드센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죠. 아주버님 역시 형님을 말리지 않으셨고요. 저희 남편은 그런 형님을 보고도 여러 번 참았었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참지 못하고 형님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형님과 저희 남편이 크게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그날 이후 형님네는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시부모님을 통해 저희 소식을 알게 되셨던 건지 저희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듣고 먼저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형님 성격에 자신에게 대든 시동생을 쉽게 용서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렵다는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걸 보며 저는 형님을 다시 보게 되었죠. 남편 역시 형수가 자신을 도와줄 줄 몰랐는지 무척 놀라며 이전의 앙금을 지우고 형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남편은 그 후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사업 실패에 건강까지 나빠져 좌절을 하며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다시 할 일을 찾으며 활력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전보다 얼굴도 밝아지고 의욕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울감에 빠져있던 남편에게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었던 저로서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아가는 남편을 보며 안도를 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시작한 남편의 의욕이 너무 과한 듯 보여 걱정이 되기도 했죠. 도대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다 오는 건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마다 늘 기진맥진해 보였거든요. 여보,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형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아직 몸도 다 회복하지 못했는데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어때? 아니야, 별로 힘든 일도 없는걸. 나도 내 몸 상태 걱정해서 적당히 하고 있어. 그렇다고 너무 농땡이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낙하산인데 다른 직원들한테 욕먹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형수님 덕분에 특혜까지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어리광이지. 그래도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알지? 그럼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무너지면 쓰나. 그래도 요즘에는 다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덕분에 다시 접었던 목표도 떠오르고. 나 여기서 몇 년만 일하다가 다시 내 사업 시작해야지 생각 중이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남편은 제게 걱정 끼치는 일이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무리하지 않겠다던 남편은 오히려 그 후로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퇴근 시간은 맞춰오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퇴근이 늦어지면서 저는 다시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일이 좋다지만 아직 몸을 다 회복한 것도 아닌데 자꾸 야근을 하고 무리를 하니 저러다 또 몸이 상할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꾸 괜찮다고만 하니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는 의미가 없겠다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형님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 말은 워낙 안 들으니 형님이 좀 말려주시라고 말이에요. 형님, 저예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동서가 나한테는 어쩐 일이야? 그게 저희 남편 때문에요. 상우? 상우가 왜? 회사 생활에 문제 있다고 해? 아니요. 저희 남편이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게 사실은 요즘 들어서 남편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말로는 자기가 할 일이 남아서 하고 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 몸도 성취하는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형님께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실 리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욕심부려서 고집 피우는 것 같은데 제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래도 도통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형님께서 저희 남편 고집 좀 꺾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 전화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상우가 야근을 한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 상우 매번 정시 땡하면 퇴근한 걸로 아는데? 형님께서는
남편이 야근을 한 적이 없다며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도 야근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이죠. 최근 몇 달간 저희 남편이 야근을 한 적이 없다는 형님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그게 무슨... 남편 말로는 분명 회사에 있다 왔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 그렇게 고생 안 시켜. 그래서 상우도 편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야근? 나는 처음 듣는 얘기네. 설마 상우가 동서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형님. 아무래도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형님이 신경 써주실 만큼 써주셨는데 제가 괜히 이런 일로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부부끼리 잘 해결해봐. 설마 상우가 딴 생각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일이 있는 거잖아? 분명 남편은 야근을 했다고 말했는데 형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그동안 남편이 퇴근 후에 대체 뭘 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야밤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제게는 계속 회사에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낮에 형님이 저희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듯 말하던 게 뇌리에 박혔던 거죠.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던 건지 혹시 남편이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제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필 거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생각이 걷잡을 수 없었죠. 사실 그동안 남편에게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남편 옷에서 웬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던가 출근할 때 입고 갔던 옷을 어디 두고 다른 옷을 입고 온다든지 하는 일이 말이죠. 여보, 근데 회사에서 옷을 갈아입었어? 출근할 때 입었던 옷이 아니네? 아, 요즘 내가 더위를 타는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말이야. 그래서 찝찝해서 갈아입었어. 땀? 당신 땀 잘 안 흘리잖아. 회사가 그렇게 더웠어?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땀이 많아진 것 같아. 한번 땀 나면 땀 냄새 날까봐 그냥 갈아입었어. 땀이 나서 갈아입었다. 옷에 뭘 흘렸다. 그러면서 남편이 옷을 바꿔 입고 온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당시에는 남편 말을 그대로 믿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혹시 옷을 갈아입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별다른 정황은 없는 탓에 남편을 믿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언젠가 남편이 사실을 말해주기를 믿고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남편과 대화할 때를 기다리다 결국은 영영 놓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느 날처럼 남편은 회사로 출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 전화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회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였습니다. 회사 건물 비상구 계단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다른 직원들이 발견했다고 했죠. 남편의 사고를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된 형님은 곧장 의식이 없던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며 직원들에게 계단 쪽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영상엔 남편이 계단을 올라가다 갑자기 휘청거리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있다고 했죠. 아무래도 남편이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를 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형님은 말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 났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중요했죠. 그래서 형님과 하는 통화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를 들쳐업고 정신없이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다친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제 힘을 조금만 내어 눈만 떠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삶의 반쪽을 잃어버린 심정을 이곳에 다 적을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너무 슬펐어요. 눈물은 하염없이 나왔죠. 허망하게 떠나버린 남편이 불쌍하고 아빠를 기억하지 못할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부터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 형님이었죠. 자신이 제 남편을 더 신경 썼어야 했었다며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형님을 보며 그저 감사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아. 내가 너 상우를 신경 써야 했는데. 이게 왜 형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불운한 사고인 거죠.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부터 지금 장례 치르는 것까지 모두 감사해요. 형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계시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인걸. 그리고 동서가 나 믿고 상우 맡기고 있었을 거 아니야. 상우 사고 난 거 전부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라고. 내가 상우를 저렇게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 정말 미안해, 동서. 나 용서해줘.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형님은 단순히 저를 위로해주려는 말이 아니라는 듯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며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정신이 없는 저 대신에 아들까지 돌봐주시면서 말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을 돌볼 수 있었죠. 이후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얼마 뒤 죽은 남편이 회사에서 쓰던 유품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가장 마지막까지 손길이 스쳤을 물건들이니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만져가며 남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유품 속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안경집 안에서 발견된 쪽지였는데 그런 곳에 쪽지가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쪽지 안의 내용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거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 보여주면 안 돼. 설령 우리 집안 식구들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말 몇 마디가 적혀져 있었지만 그 몇 마디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들은 대단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때부터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이 죽을 걸 알았다는 듯이 저에게 그러한 쪽지를 남겼으니까요. 도대체 뭘 경찰에게 가지고 가라는 건지 다시 유품들을 확인하는데 쪽지가 발견된 가죽 안경집 안에서 아주 작은 USB가 발견이 된 거예요. 보통의 USB와 다르게 플라스틱 부분이 떼어진 채로 칩만 있는 USB가요. 남편이 경찰서로 들고 가라는 물건이 그 USB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쪽지의 내용대로
곧장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찰들은 저보다 더 황당해했습니다. 경찰서가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며 개인적인 일로 찾아와 부탁을 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남편분 잃으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경찰서가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당연히 갑작스러운 남편분의 사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에게 찾아오실 때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나 제보를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찾아오시고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사도 많고 인원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면 공무 수행에 방해가 돼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제 남편이 적은 쪽지 보시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자기 신변에 이상이 있을 걸 예상하고 살아요. 더군다나 제 남편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치 사고가 일어나 자신이 죽을 걸 알았던 것 마냥 이런 쪽지를 남긴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수첩, 노트, 잡다한 것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딱 이것만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물건들은 수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 USB에 암호가 걸려있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요. 사설업체에 맡겨볼까 하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제가 잘못 생각해서 나중에라도 수사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 안에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사님,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경찰서로 찾아가기 전 USB 안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그 안에 있는 폴더를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듯한 쪽지 내용과 USB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보며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제가 하는 말이 경찰 측에서 듣기론 황당하기만 했을 거예요. 난감해하던 경찰은 남편의 쪽지와 제 얼굴을 여러 번 번갈아가며 보다 이내 결심을 했다는 듯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겠는데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쪽지와 USB가 남편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신 말씀 모두 민원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까요. 정식으로 사건 접수는 못해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SB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USB 확인 후 주장하신 말씀처럼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사건으로 전환시킬 거고요.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건 아니라 했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애타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혹시 내 전화 한 통화로 인해 정식 사건도 아닌 남편의 일을 더 귀찮아하면 어쩌나 그래서 대충 확인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려놓았죠.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형사님께서 머뭇거리시며 대답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USB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죠. 형사님이 하는 말을 듣곤 그 USB 안에 남편의 죽음과 연관된 무엇인가가 발견이 된 거라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이 괜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이죠.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불쌍한 우리 남편은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이 억울한 일이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풀어주겠다고 다짐도 했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경찰서에 도착을 하니 남편의 USB를 확인해주겠다고 하시던 형사님께서 저를 어느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굳게 마음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죠. 제 전화 받으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알게 될 사실을 직접 듣게 되시면 더 충격적일 겁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다 힘드시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그땐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내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분 USB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분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과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노트북 안에 그 내용들이 전부 있기는 한데 어떻게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설명만 해드릴까요? 이제 남편분 USB가 증거 품목이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들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회사 내에서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이죠. 그럼 제가 설명만 해드릴까요? 아니요, 볼게요.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제 입에서 USB 안에 있었던 파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하자 형사는 그 상황이 힘든지 굳은 얼굴로 저에게 동영상들을 틀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죠. 회사 CCTV 화면인 듯한 동영상에는 도저히 그곳이 회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남편이 다가오면 흩어지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류를 잔뜩 가져가는 남편의 발을 걸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기도 했죠. 일부러 남편이 작업하는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의자에 뾰족한 물건을 두기도 했고 실수인 척 커피를 남편에게 쏟기도 했어요. 그것 외에도 회사 직원들이 남편을 괴롭히는 영상들은 동영상이 넘어갈 때마다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이에게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보며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형사님께서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저에게 진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당하는 동영상을 반드시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그 인간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제 눈에 똑똑히 다 담아놔야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사님께 괜찮다고 동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고 말했죠. 형사님, 저 괜찮아요. 계속 틀어주세요. 이 장면들 하나도 빠짐없이 봐야 해요. 그래야 저놈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수 있어요. 더 보신다고 해도 앞서서 보셨던 행동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남편분 죽음의 더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남편분이 다니시던 회사의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가족관계이시죠? 피해자분 형수님 되는. 그 회사 대표라는 분이 남편분을 괴롭히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형님이 그 일을 괴롭히라고 시켰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형님 차가운 사람이긴 해도 저희 어려울 때 도와준 분이고 남편이 사업 망하고 몸도 나빠져서 회사 다닐 수 없었을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신 분도 저희 형님이라고요. 아무래도 남편 괴롭힌 저놈들이 저희 형님에게 죄를 되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저기 영상에 저희 형님은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형수님, 남편 괴롭힌 그놈들 말만 듣지 마세요.
저희 가족 중에 2명이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내분께 제가 확인한 내용들 보여드리고 정식으로 사건 접수할 거라 아직 동영상에 나온 회사 직원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지시 내린 영상과 피해자분 괴롭히는 증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장면들도 보실 건가요? 믿었던 가족분이라 아까 전보다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에게 남편을 괴롭히라고 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형님이었다니. 형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2-3명일 수도 있고 형사님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남편의 동생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아닐 거라는 말을 되뇌며 형사님이 틀어주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영상 안에 형님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왔던 형님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말이죠. 야, 강상우! 너 뭐 하는 거야? 점심 먹었으면 바로바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어딜 가서 삐대고 있었던 거야? 너 지금 내 돈 꽁으로 먹겠다 그거야? 일 설렁설렁 하려고 들어왔어? 네가 열심히 하겠다며.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싹싹 빌어서 내가 받아줬더니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본색을 드러내? 야, 입 뚫렸으면 말 좀 해봐.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형수님, 그게... 야, 내가 회사에서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라 했지? 이 새끼가 정말 오늘 약이라도 먹었나 왜 이래? 너 잘리고 싶어서 안 달랐어? 너 잘리는 걸로 끝날 것 같아? 내가 빌려준 돈 바로 갚을 능력은 있어서 지금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표님. 그리고 방금 전 일은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병원 때문에 점심 먹고 나갔다 오겠다고요. 또 저희 팀 팀장에게 보고도 하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점심 먹고 출발하기 전에 문자로 다시 한번 허락받았고요. 여기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 그럼 김 팀장 그 새끼 불러와야겠다. 너가 지금 네 팀장 팔아먹은 거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저는 대표님께도 팀장에게도 허락을 받았다는 말로 하려고. 방금 전까지는 니네 팀장 팔아먹더니 막상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겁나? 애들이 내가 너 괴롭히라고 한 말을 잘 따르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지. 그래, 이번에 상우 네가 겁먹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만 여기서 끝내줄게. 생각해보니까 방금 전에 네가 병원 다녀오겠다고 한 말이 기억나기도 했고. 그럼 그만 나가봐. 형사님이 처음 보여준 영상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 형님이, 아니, 이미은 그 여자가 남편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병원을 꼭 다녀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에게 병원을 다녀오겠다는 보고도 받았으면서 일부러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또 대충 2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집 빚을 갚아준 돈과 직장을 이용해 협박을 한 것 같았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은 이어서 이미은이 자신들의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 남편을 괴롭히라고 지시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며칠 전에 온 직원 있지? 강상우라고. 다들 내 시동생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겠다. 그냥 괴롭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들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집안일이니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무조건 괴롭히라고.
그놈 입에서 퇴사하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말이지. 강상우가 지금 어느 팀에 있지? 김 팀장. 그쪽 부서에서 잘해줘야 해. 같이 회사 다니는 동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쫓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괴롭히라고. 알겠지? 혹시 설렁설렁하는 모습 보였다가는 내가 당신들 이 회사에서 내쫓아버릴 테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커버해 줄 테니까 겁먹지 말라고. 오히려 잘하면 내가 보너스도 챙겨줄 테니까 열심히들 해봐. 알겠지? 회사 직원들이 억지로 남편을 괴롭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미은 그 여자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남편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을 겁니다. 이후 계속해서 저는 이미은 그 여자가 남편을 괴롭히고 인권을 짓밟는 동영상과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또 남편이 녹음한 파일들도 듣게 되었죠. 그 USB 안의 내용들을 다 듣고 나니 남편의 죽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미은 그 여자가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던 게 아니었고 남편이 이미은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빌었던 거죠.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미은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부탁을 했던 건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을이 된 남편은 이미은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며 무리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 일을 하느라 퇴근이 늦었던 거였고 회사 직원들 괴롭힘으로 인해 옷이 더러워져 출근했던 옷과 퇴근을 하면서 입은 옷이 달랐던 거였죠. 또 온몸에 나던 향수 냄새도 이미은 그 여자에게 하루 종일 붙잡혀 있다 보니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의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을 한 날 역시 그런 몸 상태로 일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그때는 생각했고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저에게 힘들다 말 한마디 안 했던 건 저를 걱정시키기 싫었던 거겠죠. 또 남편의 성격상 진작에 이미은을 들이박아야 했는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몸에 무리가 가면서도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미은과 회사 직원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세상에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처벌을 그 인간들에게 내릴 수 없었죠. 형사님께 그 인간들이 제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형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밖에 수사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남편이 겪은 일과 비슷한 사건들의 예를 알려주셨죠. 그 판결들을 보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고작 과태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 처벌을 받아봤자 짧은 징역살이 아니면 벌금뿐이라고 하니 이게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죗값인가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 인간들에게 더한 처벌을 내리게 만들고 싶어 변호사들도 찾아가 만나봤지만 다들 남편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기엔 힘들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래도 피해보상금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를 위로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은 그 여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아지는 게 없었죠. 금방 사회에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테니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태연히 잘 살아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누었던 대화에서 저에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 한마디 안 했으니까요. 그러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타났거든요. 이미은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죽였다는 살인의 증거가 말이죠.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시던 형사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시며 남편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변경이 될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이유가 몸 상태 때문이 아니라 이미은이 밀어 떨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CCTV 영상 속에 편집되고 잘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은이 남편을 앞에서 민 장면이었죠. 남편에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고 그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 계단을 따라 올랐던 이미은이 갑자기 화를 내며 남편을 미는 CCTV 영상이 복구된 거예요. 형사님 말씀으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남편이 의식이 없자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이미은이 고의적으로 CCTV 영상을 편집하고 삭제를 한 것 같다 말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다 뭔가 영상 속 이어지는 장면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형사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며 그 사실이 드러난 거고요. 그때부터 이미은은 살인 용의자로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까지 뻣뻣하게 나오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제게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빈 거죠. 동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근데 나라고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상우 장례 치르는 내내 내가 진심으로 동서 곁에서 돕고 있었던 거지. 나 정말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밀었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용서해줘. 동서가 탄원서 쓰면 많이 감형될 거라고 하던데. 어? 우리 남편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계단 꼭대기에서 사람을 미는데 죽게 될 줄 몰랐다고? 그리고 반성을 해? 반성하면 그 안에서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썩을 생각을 해야지.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하는 건 뭔데? 탄원서는 무슨 개소리고! 우리 남편은 너 때문에 영영 돌아올 수도 없어. 알아? 내 아들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하나 없이 자라게 됐다고. 너 그 안에서 평생 썩게 할 거야. 설령 네가 징역을 살다 중간에 나오더라도 내 아들 성인만 되면 내가 너 찾아가서 내 남편 당한 것 그대로 똑같이 복수할 거라고. 동서, 제발. 그래, 규성이를 생각해야지. 내가 동서랑 규성이 앞으로 돈 걱정 하나 없도록 해줄게. 한국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동서랑 규성이 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뭐가 필요할까? 동서가 필요한 만큼의 돈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여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았죠.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더라고요. 그런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힘들었지만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건 남편을 그토록 괴롭힌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납득이 하나도 되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실은 예전에 상구가 가족들 있는 앞에서 나한테 버릇없다고 말한 거 있잖아. 그때 그 일이 너무 분했어. 그래서 딱 내 분이 풀릴 때까지만 괴롭히려고 했는데 내가 눈이 돌았던 것 같아. 미안해, 동서.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유가 고작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자존심을 남편이 구겼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것도 따지면 자신이 잘못해서 옳은 소리를 들은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년인 거죠. 사람 목숨을 자신의 자존심보다 못하다고 보는 년인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 년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지만 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제가 원하는 만치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년을 처벌하겠노라 하늘에 대고 다짐했죠. 이후 남편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몇 번의 휴정과 이미은 측의 항소가 끝이 난 뒤에 최종심이 판결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죗값이라고 하기엔 만족하기 힘든
30년형을 받게 되었죠. 그것도 굉장히 잘 받은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피해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고 형사님께서 보고하신 영상이 살인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다면서 말이죠. 그 외에 남편을 괴롭힌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당한 일에 대하면 한참 처벌의 수위가 낮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판결 이후 아주버님은 이미은과 이혼을 하고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아주버님도 이미은과 똑같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렴풋이라도 동생이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을까 싶었거든요. 그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전화로 남편을 괴롭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제 마음만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답답해서 그냥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을 못 믿거든요. 저희 가족들과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답답하기만 한 제 속을 풀고 싶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 말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고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 피해의식도 있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겪은 일을 말하고 위로를 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조금씩 익숙해져 보려고요. 또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회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싶고요. 그래서 변화되기 위한 제 첫걸음을 이곳에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사연을 말하는 걸로 말이죠. 영영 저에게 지워지지 않을 일이지만 언젠간 희미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네요. 이제 저는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다른 것보다 그저 옆에 계신 가족분과 정말 많은 시간 보내고 행복한 기억 하나라도 더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전 인사드리고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가족과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